반트럼프 총기 난사로 공화당의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 총무 등 5명이 피격당하고 60대 난사범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가 워싱턴 근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들어 2번째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양호한 경제 성장의 반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예정돼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반트럼프 총기 난사로 공화당의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 총무 등 5명이 피격당하고 60대 난사범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가 워싱턴 근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리고 총기 난사범으로부터 지난 대선에서 자원봉사를 받았다던 버니 샌더슨 상원 의원이 일제히 극단적인 정치 폭력으로 개탄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야구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 등 5명에게 총상을 입힌 총기 난사 사건은 극단적인 반트럼프 분노를 표출해온 60대 백인 남성의 정치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선 경기를 위해 야구 연습 중이던 공화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을 향해 반자동 라이플로 50발 이상 총기를 난사하고 의회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총기 난사범은 일리노이 출신 66세 백인 남성 제임스 호지킨슨 씨로 그간 극도의 반트럼프 분노를 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호지킨슨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는 반역자이자 미국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이제는 트럼프를 파괴시켜야 할 때라고 트럼프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총격 사건은 잔혹한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고 개탄하고 정치 폭력을 배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ny lives would have been lost if not for the heroic actions of the two Capitol police officers who took down the gunman despite sustaining gunshot wounds. An attack on one of us is an attack on all of us.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총기 난사범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한 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 같은 비열한 행위에 역겨움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백악관에서 불과 7마일 떨어진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야구 경기장에서 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시작돼 10여 분간 벌어졌습니다. 총기 난사로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원의 총무와 보좌관 1명, 옛 보좌관이자 현 로비스트 1명, 의회 경찰 2명 등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호지킨슨이 50발 이상 총기를 난사했음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스컬리스 하원의원을 경호하던 의회 경찰 2명이 즉각 응사해 그를 제압함으로써 참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야구장에서 오늘 총격을 당한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인 스티븐 스컬리스 의원이 긴급 수술 후 중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스컬리스 의원을 수술한 메데스타 워싱턴 병원은 트위터에 스컬리스 의원이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4명의 환자들은 안정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오늘 총격에서 엉덩이에 총을 맞았으며 이 병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스컬리스 의원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범인은 현장에서 자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포드레드 에비뉴의 배송업체 UPS 센터 내 포장시설에서 이 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최소 5발의 총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원 3명이 숨지고 범인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범행 당시 범인이 UPS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격 사건은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자 외에 또 다른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은 인근 SF 제너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를 통제한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양호한 경제 성장의 반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넷 옐렌 의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오늘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0.75%에서 1%인 기준금리는 1%에서 1.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Our decision to make another gradual reduction in the amount of policy accommodation reflects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and is expected to make toward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objectives. 전국 실업률은 지난 2001년 이래로 최저치인 지난 5월 현재 4.3%를 나타냈고 80개월 연속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 등 양호한 경제 성장이 뒷받쳐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드는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2%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주택시장 붕괴로 인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0%로 내린 이래로 페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여유를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페드는 양적 완화 과정에서 사들인 채권 등 4조 5천억 달러 상당의 보유 자산 중 월간 100억 달러 정도의 주택담보부 증권과 국채에 대한 매각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Provided that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the committee anticipates, we currently expect to begin implementing a balance sheet normalization program this year. This program would gradually decrease our reinvestments and initiate a gradual and largely predictable decline in our securities holdings. 한편 내년 2월로 첫 번째 임기가 종료되는 자넷 옐런 의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지만 옐런 의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So what I've said about my own situation is that I fully intend to serve out my term as chair, which ends in early February. I have not had conversations with the president about future plans. 페드는 올해 남아있는 7월과 9월, 10월, 12월 4번의 회의에서 적어도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LA시가 전국에서 최악의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노레일 열차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교통체증 감소뿐만 아니라 지진에도 끄덕없는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어 에릭 가세티 시장이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들을 싣고 복잡한 웰셔길 위 모노레일을 질주할 하늘열차에 대한 LA 시정부 관심이 뜨겁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샌퍼난도 밸리부터 웨스트사이드를 연결하는 405번 프리웨이 세플베다 패스 구간에 모노레일 열차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친환경적인 첨단 공항으로 탈바꿈하려는 LA 국제공항의 대대적인 리모델링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세티 시장은 현재 LA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가 새롭게 개발한 모노레일 열차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단 상공으로 달리기 때문에 샌퍼난도 밸리와 웨스트사이드 사이를 오가는 405번 프리웨이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달리는 속도도 일반 메트로 열차와 맞먹는 수준으로 개선됐고 건설비도 저렴한 데다가 사고 발생 우려가 적다는 점이 모노레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LA의 가장 큰 걱정인 지진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내진 설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모노레일 열차는 디즈니랜드와 라스베가스에서 그리고 시애틀과 뉴저지 뉴워크,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이용 중이며 중국 선전에서 스카이레일이라는 이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모노레일 열차는 LA 한인타운과 미드윌셔 구간에 처음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만만치 않은 건설 비용과 외관상 보기 안 좋다는 일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좌절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판매세 인상안 메절 M을 통과시켜 세플베다 패스 구간의 도로와 교통수단 개선에 약 68억 달러 기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4년 메트로교통국은 11억 달러를 들여 세플베다 패스의 405번 프레이 도로 위 카플레인을 10마일 정도 확장했지만 교통체증 완화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실패한 프로젝트로 남게 됐습니다. 세플베다 패스에는 하루 평균 30만 대 이상의 차량들이 오가는 등 405번 프리웨이는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도로로 꼽힐 정도며 이 수치는 오는 2030년까지 43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번 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예정돼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PD에 따르면 내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 1시까지 LA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유가에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같은 시간 헐리우드 지역 헐리우드 볼버드와 브론슨 애비뉴 교차로에서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LAPD는 셔먼옥스 지역 405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벤츄라 볼버드와 콜럼버스 애비뉴 만나는 구간에서도 오는 17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 1시까지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카노가 파크와 체스워스, 그란다다 힐스, 노스리지, 포토렌치, 웨스트 힐스와 위네카 등에서도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돼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색출해낼 예정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예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생활 준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학부모 그룹 40명, 학생 그룹은 12명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되며 학부모 그룹은 한국어로, 학생 그룹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거나 예비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한인 가정상담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녀분들이 대학에 가서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서 자립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부모로서의 역할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포커스를 두고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진행되는 대학생활 준비 워크숍 강사로는 레이시스 카탈리나 황 교감과 자녀 2명을 하버드 대학에 진학시킨 에스터지 학부모, 그리고 UCLA를 졸업한 UC 어바인 메디컬 센터 로렌스 킴 내과 의사와 브라운대를 졸업한 존 킴 카운셀러가 맡게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주차비 $5를 참가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불에 타 전소된 영국 런던 시내 24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영국 BBC 방송과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4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건물 고층으로 빠르게 번져 화염이 2-3시간 만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자 정부 당국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LBC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6명의 목숨을 잃은 런던 남부 라카날 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직후 오래된 고층 아파트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는데도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월 승객 강제 퇴거 사건으로 전 세계적 공분을 산 유나이티드 항공이 연로한 승객을 공항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휴스턴 지역 방송 KPRC에 나간 영상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동은 경의와 존엄성을 지키며 승객들을 응대해온 우리 회사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회사 변호사를 통해 해당 승객과 지속해서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내동댕이 사건은 벌써 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승객이 소송 과정에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논란이 된 것입니다.
2015년 7월 21일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71살 된 승객인 로널드 티그너는 유나이티드 항공사 공항 카운터 직원과 티켓 발권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티그너는 자신의 보딩 패스가 잘못됐다며 재발권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지금 바쁜 것 보이지 않냐고 냉대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티그너가 수차례 더 발권 수정을 요구하자 직원이 그를 심하게 밀쳤고 공항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티그너는 뒤로 벌러덩 쓰러져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누워져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은 1분 정도 승객의 동태를 지켜보다가 911에 신고했습니다.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티그너는 유나이티드 항공과 직원 2명을 상대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시리즈가 애플의 아이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갤럭시 S8 시리즈가 편의성, 웹서칭, 카메라, 통화감, 배터리 수명,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시징까지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엑셀런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문인식 센서 위치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12메가픽셀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진과 1080p로 찍는 동영상의 퀄리티는 역대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CNBC 등 주류 언론들은 컨슈머 리포트가 삼성 갤럭시 S8이 아이폰보다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7과 7 플러스의 카메라와 배터리가 갤럭시에 비해 우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산 스마트폰이 1위에서 4위를 득점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와 갤럭시 S8이 82점으로 동률 1위에 올랐고 갤럭시 S7 에지가 77점으로 3위, 그리고 LG전자의 G6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산업 박람회인 E3 엑스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LA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된 E3 엑스포에는 곧 시중에서 판매될 기술들과 제품들을 시연해보고 보여주기 위한 게임 산업 관계자들과 게임 애호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게임 산업 관계자들과 언론에만 오픈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15,000여 명의 일반 대중들에게도 E3 엑스포 현장을 공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E3 엑스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게임 콘솔이라고 주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게임 콘솔인 엑스박스 원 X의 출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게임 산업 분석가들은 설명합니다. 또 기존 게임들의 속편과는 별도로 여전히 지난해 E3 엑스포 때보다 130% 증가된 가상현실 게임 제품들에 대한 전시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7 E3 엑스포는 15일까지 열리게 되며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사드 배치와 주한미군,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사드 배치 논란이 한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지금 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면 이게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물론 뭐 정부 쪽의 주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게 관심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스캇 스나이더라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인데 지난 10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포브스지에 기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인사는 아니지만 정부와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그런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쉽게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좀 알아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한국에서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이게 프로세스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불만을 나타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절차를 밟겠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도입할 때 하더라도 원칙은 다 지켜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다가 뭐 어떠한 이유로건 간에 사드 배치를 할 수 없다는 쪽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드라는 게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막기 위한 그런 그 요격용 그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따라서 방어용인데 그럼 사드를 배치 않겠다고 한다면 사드 대신에 한국 쪽에서 어떤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안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즉 주한미군도 3만 명 이상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그 미국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한데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나 일반 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이 확실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미흡하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위 체계 이거 가지고는 북한의 어떤 위협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그렇다면 한국이 끝내 사드 배치를 만약에 그 허락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병력,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아. 맞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게 이 사람 주장인데 좀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어떤 일각 전체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어떤 시각의 일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 쪽의 입장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그 주장을 민간 쪽에서 한번 슬쩍 던지고 네. 또 정부 쪽에서 신경을 쓰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부 쪽과 무슨 교감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을 정부가 나서서 한마디 던진다는 거 굉장한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정부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넘어가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와 넓게 보면 이제 관계가 있는 교감을 그런 가지고. 교감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 같은 데서 한마디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한마디 던지는 것을 너무 과대평가,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또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아, 미국에서 이런 시각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로 받아들인다면 뭐 한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포브스지가 보도한 그 스나이더 연구원의 그런 주장, 사드 배치 번복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 어찌 보면 한국 정부 쪽에서는 좀 신경 거슬리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번엔 또 반대로 어제인가요 뉴욕 타임즈에서 미국 정부 측에서 좀 신경 거슬릴 만한 그런 주장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설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South Korea caught between superpowers.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국의 어려움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사설의 논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시작했는데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뉴욕타임즈 사설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목 그대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래 사이에 끼어 있는 새우 같은 그런 입장에 좀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압박을 가한다면 특히 그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압박을 가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미국에게는 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라는 것은 한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라기보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최고의 어떤 이익이 미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겠느냐. 그것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위협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주변 국가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한국에게 어떤 일정한 역할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도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북한의 이 핵위협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다그치는 식으로
대하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미국에 와서 정상회담 갖게 되는데 오히려 소탐 대실일 수 있다. 글쎄요, 이 근래 보기 드문 상당히 한국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뉴욕타임즈가 이제 뭐 원래 좀 리버럴한 그런 언론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사설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어떤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한 포브스지의 보도,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뉴욕타임즈의 보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반된 보도인데 이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BB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BB Bank, member FDIC.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 이 사드 배치가 번복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브스지의 보도. 아니다. 사드 배치든 어떤 문제든 한국의 어떤 강대국 사이에 낀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고 일정 부분 역할을 주고 한국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 어떻게 보면 상반됐는데 이런 상반된 두 보도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상반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어떤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그 글이 나온 목적은 역시 그 미국의 어떤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생각해서 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 최선의 이익인가 이제 그것을 두고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방법론적으로 좀 갈렸지만 그런 면을 봐야 되겠고요. 이 주한미군의 존재 같은 경우도 물론 결과적으로 한국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뭐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그런 태평양 국가를 선언한 미국 입장에서 이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존재거든요.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 사안 때문에 감정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미국의 이런 어떤 뭐 위협이라면 위협이고 이런 강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한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최대한의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둘 다 100% 원하는 게 있겠지만 서로가 100% 원하는 것을 계속 그 고집한다면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약간 양보해주고 이쪽도 약간 양보해주는 그런 차원. 그런 어떠한 절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제 6월 말에 열리게 될 텐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비즈니스 오너 출신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굉장히 좀 노예했다고 할까요?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다루죠.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도 굉장히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뭐 인사청문회다 뭐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원칙을 굽히지 않아요. 아무리 야당이 공격하고 언론들이 공격을 해도 원칙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도 원칙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 같아서 이 두 사람 다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이 어떤 결과로 도출해낼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는 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하려면 사실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시간을 벌면서 여러 가지를 노리는 외교적인 접근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배치되는 사드라면 최소한 그를 이용해서 한국이 얻어낼 건 얻어냈으면 합니다. 최소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뒷전으로 밀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워싱턴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 빕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